이상호 연구위원은 현재 자본시장연구원에 재직 중이며 정부 유관 기관들과 정책 연구 및 ESG 공시제도 개선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상호 연구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입니다. 오늘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사실 그 글로벌리 ESG 공시 기준과 관련된 어떤 기조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견들, 그러한 사람들의 정보 수요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라는 것들이 공시 기준을 이제 제정하는 데 조금 주안점이었다면 작년 연말부터 최근의 어떤 동향들을 살펴보면 이 기업 가치, 기업의 지속 가능한 가치에 정말로 밀접한 그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채권자, 이런 투자자 중심의 정보 수요를 어떻게 잘 충족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이제 그 공시 기준을 만드는데 좀 주안점이 이동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기조가 있는 와중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CFA 한국협회에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그 투자자 사이드에서 많은 어디언스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 뭐 기업의 공시 작성자나 아니면은 정책 당국 입장에서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공시 의무와 관련 또 공시 기준과 관련한 그 디테일한 내용들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공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ESG 정보에 기반해서 ESG 인베스팅을 할 때 어떻게 세상이 변화하는 게 제도가 변화하는 게 ESG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그런 대응 과제들을 좀 나누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익숙하시겠지만 ESG 경영 성과와 기업 가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학계에서는 이 ESG 경영 성과와 기업 가치 간의 관계가 단순한 상관관계다 아니면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논쟁이 정말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SG 성과를 높이면 그것이 기업 가치가 향상이 된다라는 관점도 있고 아니다. 기업 가치가 이미 높은 기업들이 투자 여력이 있고 그래서 ESG 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대립이 됐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관관계냐, 뭐 인과관계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SG 성과와 기업 가치가 정말로 파지티브한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파지티브한 관계가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퍼시스턴트하게 유지가 되느냐. 사실 그 두 개에 대해서만 답이 내려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ESG 정보를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ESG 경영 성과하고 어떤 기업 가치 간의 관련성을 사실 다각도로 좀 살펴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밸류에이션 모형상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에서 ESG 성과와 기업 가치 간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MSCI 글로벌 그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우선적으로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뭐 기술 혁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무형 자산의 활용, 특히 휴먼 리소스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활용 이런 것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디비덴 캐시플로우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실증 자료를 살펴보면은요.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ESG 성과가 하위 20%인 기업들보다 상위 20%인 기업들이 어떤 gross profitability, 총수익성이라고 하죠. 이런 수익성도 높고 또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고유 위험 측면에서도 기업 가치가 이제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어떤 그 불필요하게 회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부담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고도화되면서 그런 배드 뉴스 같은 것들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 고유 위험의 어떤 통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 어떤 실증 결과들을 살펴보면
주가가 폭락할 위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계량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비체계적인 위험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일관되게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성과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당 수익률 측면, 그러니까 배당 현금 흐름 측면, 그런 현금 흐름 경로와 그리고 기업의 어떤 고유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ESG 성과와 어떤 기업 가치 간의 관련성이 파지티브하고 또 퍼시스턴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어떤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고 하는 것들을 대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러한 지속 가능성의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그런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부여할 것이다라고 보고 실제로 데이터도 살펴보면 ESG 성과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위험도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EP 레이시오 뒤집으면 이제 PER 이 되겠죠. 그래서 퍼 같은 경우에도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단위당 이익에 대해서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부여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석 결과들을 제가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금 흐름 경로하고 기업 고유 위험 경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합니다. 다만 이것들을 투자자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가치 평가에 실제로 반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 밸류에이션 채널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좀 퀘스천 마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배당 수익률, 배당 현금 흐름을 가지고 현금 흐름 경로를 분석하기에는 적합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수익성 지표라든가 효율성 지표, 생산성 지표 이런 기업의 펀더멘털을 프락시할 수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이 현금 흐름 경로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를 해보면요. 모든 변수에서 이 ESG 성과가 하위 20%인 기업보다 상위 20%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그 일관되게 펀더멘털리 우수한 그런 성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경로가 아주 유효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단순히 당해년도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래 1년, 2년, 3년, 뭐 심지어는 5년까지 굉장히 장기간 퍼시스턴트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이 제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고 또 이러한 그 격차가 굉장히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납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고유 위험 측면에서도 ESG 성과가 좋을수록 어떤 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가 낮게 나타나고 특히 이제 스탁 프라이스가 크래시되는 그러니까 1년 중에 정말로 어떤 큰 배드 뉴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들을 좀 살펴보면 ESG 성과가 높은 상위 20% 기업은 뭐 그러한 그 이벤트가 평균적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사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 ESG 성과가 기업 가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하게 유효할 만한 그런 팩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가치평가 경로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뭐 PBR 레이시오도 그렇고 PER 레이시오도 그렇고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SG 성과가 높을수록 오히려 시장에서 박한 그런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학계의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엄밀한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왜 우리나라에서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이 이렇게 저평가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제 가설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산업적 특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시장의 좀 특성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이 ESG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뭐 유틸리티나 에너지나 이런 산업재 이런 섹터들에서 ESG 성과가 이제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는 이 주로 이제 유틸리티, 에너지, 산업재 이런 쪽에서 이 환경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를 할 유인이 크고 그래서 ESG 성과를 개선할 유인이 유독 큰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ESG 성과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섹터의 기업들의 그 ESG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데, 뭐 IT나 의료 쪽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산업들이 대체로 이제 전통 산업에 해당하는 마케트북 레이시오, 이 성장성을 좀 박하게 평가받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산업적 특성에서 좀 기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이 분석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모든 그 분석을 할 때 이런 영향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더스트리라든가 어떤 기업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저스티드한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평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원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경제적 유의성인데요. 앞서서 이제 이런 그 결과들의 어떤 D스코어 분포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비록 이제 ESG 성과가 하위 20%에서 상위 20%로 올라갈수록 이런 펀더멘털리 우수한 그런 성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하위 20%에서 상위 20%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ESG 성과를 개선해야 되는 폭은 평균적으로 한 80%포인트인데 그럴 때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과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이 ESG로 인해서 어떤 그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적 성과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유의성이 높다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그 분포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ROIC가 아직까지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 기존의 어떤 과거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과 달리 E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켓의 레짐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래에는 사실 어떻게 이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들이 공시하고 있는 ESG 관련된 정보들이 다소 어떤 가치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공시가 되고 있어서 또 이 투자자들과의 소통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이제 ESG 성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최근에 이 글로벌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동향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도 6월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ESG 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 공시 개선 방안이라는 그 보고서를 발간을 한 게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지금과 같이 사실 그 어떤 글로벌리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그 방향이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제언을 했던 부분은 좀 기업의 가치 창출에 정말 재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속 가능성 주제를 중심으로 좀 공시 의무화를 우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글로벌리 ESG 정보 공개 기준이라든지 공시 의무화라든지 이런 방향들이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ESG 정보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이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ISSB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뭐 이름만 봐도 이제 아실 만한 그런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들이 GRI를 제외하면 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서 어떤 국제 정합성을 확보한 그런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제 그 일반 그 원칙, 공시 원칙과 개념 체계를 아우르는 일반 요구 사항에 대한 그 공개 기준과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엔터프라이즈 밸류 측면에서 가장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칠 주제인 기후 주제를 최우선적으로 현재 공개 초안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S나 G 쪽으로도 주제들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또한 그 지속 가능성 보고서, 어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그 양식 측면에서도 그 표준화 논의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와 어떤 교역이 많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이제 공급망 측면에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 ISSB 기준을 직간접적으로 도입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어떤 그 공시, ESG 공시와 관련된 의무와 동향들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어떤 그 공시 기준선이 그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사실 저는 투자자 사이드에서 반길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가 아닌 여러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정보 수요를 한꺼번에 포섭하는 그런 형태의 공시 기준 마련 논의가 좀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 ISSB가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실현을 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주주 가치와 채권자 가치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중심으로 그 공시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을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재무 보고와도 연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ESG와 관련된 팩터를 반영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질 것이고 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자율 규제 방식의 그 정책 기조를 설정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러한 미국도 좀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후 관련 리스크는 정말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밸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가치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기후와 관련된 위험이 사업에 미치는 중요 영향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화 지침을 이미 SEC에서 발표를 했고, ISSB 기준과도 굉장히 유사하게 기존의 일반 목적 재무 제표 의 정보와도 연계성을 강화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기재하도록 하는 이런 방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간접 배출량, 스콥 3까지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에 있고 또 온실가스 배출량에 이제 한정은 되어 있지만 결국 이제 공시의 어떤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인증과 관련된 것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주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글로벌 공시 의무화 동향이 결국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 투자자들이 이러한 ESG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이 좀 어떻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그냥 대응 과제를 좀 꼽아봤는데요. 너무 사실 대응 과제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누구에게 공시 의무를 부여할 것이며 또 그것을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부여할 것이며 또 무엇을 어디에 어떤 보고 채널에 어떻게 공시를 하게 하면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 ESG 인베스팅과 인게이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대응 과제들을 좀 꼽아보면 저는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좀 ESG 공시를 할 유인을 어떻게 좀 강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ISSB든 뭐 여러 이제 이니셔티브들이 사실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유의적인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기회 요인에 대해서도 공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ESG 공시 요인을 강화할 수 있겠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한 가지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체 어떤 전력 생산에서 이 풍력과 태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0.2%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이게 전체 전력에서 풍력과 태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습니다. 한 6년 전만에 비교하면 2배 이상 인더스트리가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현재 그냥 사업 보고서만 살펴보더라도
풍력이라든지 태양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사업의 내용, 그리고 뭐 주요 매출 및 수주 사항, 그리고 이사의 경영 진단, 이런 사항들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이 기회 요인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동일하게 공정하게 기업들이 공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정말 기업의 가치에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공시 요인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전문가들 이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가치 관련성이 높은 정보가 우선적으로 좀 공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이미 NFRD로 공시 의무화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 제재 사항, 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공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식으로 공시 의무를 부과했을 때 기업이 흔히 이제 보일러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틀에 박힌 듯한, 판에 박힌 듯한 어떤 복사해서 붙여넣는 듯한 그런 책임 회피성 공시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 이상의 어떤 정보를 주는 공시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좀 충분히 공시가 될 수 있게끔 기업들의 공시 유인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최근에 통과된 작년에 통과된 탄소 중립 녹색 성장법은 굉장히 좀 그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 NDC라고 하는 게 2030년까지 이미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를 감축하겠다라고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치가 법제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ISSB의 그 공개 초안을 봐도 그렇고 또 미국의 어떤 공시 의무화 동향을 봐도 그렇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담는 전환 위험에 대한 대응 계획이라든가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 재무제표의 보고 내용과도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커넥션이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기존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존의 어떤 고탄소 배출에 대한 유형 자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 손상을 얼마나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고탄소 배출 자산을, 유형 자산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 그 오염원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내부화 비용, 그런 것들, 배출권 비용,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의 어떤 충당 부채로 쌓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사실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제가 아무리 어떤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를 활용을 해서 이런 배출량 감축 이행을 위한 재원 규모를 추산을 해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재원이 소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공시가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기업들이 앞으로 신경 써야만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위험과 기회 요인이 페어하게 좀 이렇게 공시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 일정도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시 기준들이 사업 보고서 공시 기준, 거래소 공시 기준, 특히 또 개별법상 공시 기준으로 좀 중복 공시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효율화할지에 대한 논의들도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공시의 어떤 신뢰도가 향상이 되어야지만 또 밸류에이션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깊이 있게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사에 대한 공시 규제인데요. 사실 이번에 ISSB 기준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기존의 유럽의 SFRD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게
사실 금융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그 운용 규모 AUM 관점에서 그 포트폴리오 수준의 어떤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산 수치라든가 또 온실가스 집약도, 카본 인텐시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공시를 하라라고 이제 지침에 나와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이렇게 단편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공시 의무를 부과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그 인게이지먼트의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하기 위한 그런 선한 의도로 이런 공시 의무를 부과를 하는 건데, 정말로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시 의무가 부과가 된다면 당장 제가 예상이 되는 부분, 또 특히 유럽의 어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금융사들 입장에서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이 빨간 선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은 셀을 해야 되고요. 이 파란 선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기업들을 바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할 텐데,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마켓을 아웃퍼폼하고요.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기업들이 마켓을 언더퍼폼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한 의도로 이런 단편적인 지표에 대해서 금융사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과연 수탁 책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관여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공시제도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공시 환경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에도 제한 없이 금융사들이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일수록 이제 기후변화 위험에 좀 중대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런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기후변화 위험에 잘 대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융사들이 관여를 하는지, 그런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좀 공시하도록 하게끔 유도를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기업들이 배출량도 줄이고 카본 리스크도 적절히 통제를 하고, 그리고 금융사의 상품에 가입한 수탁자들도 궁극적으로는 그 비투자 대상 기업들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이 증대가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공시제도가 좀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금융사에 대해서만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사전적인 어떤 규제를 목적으로 특정 지표를 공개하게끔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은 좀 깊이 있게 염두에 두고 공시제도를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ESG 경영 성과가 어떻게 그 기업 가치에 연결될 수 있는지 포지티브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 ESG 성과가 적절하게 기업 가치 평가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글로벌 ESG 정보 공시 의무와 동향 관련해서 ISSB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 설립 및 국가별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에 대한 대응 과제로서 ESG 공시 유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정보의 공시가 필요하다. 또 그러기 위해서 공시 의무화 일정을 구체화하고 또 중복 공시의 효율화를 기해야 되고, 또 공시의 신뢰도 제고, 또 이를 위해서 제3자 인증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 좀 피력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플로에서 온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한국의 ESG 성과가 기업 가치 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해외에서는 ESG 성과가 기업 가치에 잘 반영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있다면 어느 시장이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한 결과라든지 뭐 선행 연구들을 확인한 바가 없어서 구체적인 현재 그 어떤 시장에서 ESG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에비던스는 현재는 부족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대기업 수준에서는 이렇게 그 ESG에 대한 성과가 기업 가치에 좀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그 ESG 성과가 기업 가치에 좀 잘 반영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원인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좀 건전한 좀 지배 구조를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글로벌 그 대기업들에서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은 그러한 기업들일수록 좀 건전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ESG 성과에 대해서 공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기업들이 어떤 블룸버그의 어떤 데이터나 또 MSCI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머티리얼한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을 좀 공시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가버넌스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ESG 공시를 할 때에도 머티리얼하고 밸류 relevant한 그런 정보들을 좀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서 ESG 성과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투자자들과 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면요. 기업 공시는 아무래도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나 강제성이 없다면 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ESG 공시 의무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해외에 어떤 나라가 있다면 어디며 그 이유는 무엇에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어, 환경 오염도 있고 또 그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ESG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 어떤 무역 측면에서도 분명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유인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선한 의도든 또는 경제적인 유인 측면이든 이런 의도를 갖고 유럽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ESG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어떤 NFRD 이미 3, 4년 정도 시행한 경험이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이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시 의무화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공시 의무화와 관계없이 공시 의무화 이전에도 신뢰성이 높은 머티리얼한 그런 ESG 정보를 공시한 기업들에게서 공시 의무화 이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오더라라는 게 공통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현재 이제 공시 의무화는 강화되는 기조로 갈 수밖에 없고 글로벌리도 그러한 기조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좀 가치 관련성이 높은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공시를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좀 고민이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해 주신 이상호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